2025년 7월 23일 밤 11시 서울의 한 아파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바로 이어진 낯선 남자의 차갑고 짧은 한마디였죠. 3천만 원을 보내라고. 전화를 받은 건 강민준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26살 아들은 나흘 전 회사 출장을 간다며 공항으로 떠났어요. 목적지는 캄보디아 프놈펜, 사흘이면 돌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공항 도착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고 나흘째 되던 날 이 전화가 온 겁니다. 부모님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대사관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민준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그를 데려간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준은 그냥 여행을 간 게 아니었어요. 정규직 회사에서 보낸 공식 출장이었습니다. 회사가 항공권을 끊어줬고 호텔도 예약해줬죠.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에게 해외 출장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회사는 왜 신입사원을 캄보디아로 보냈을까요? 공항에 도착한 민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범인들은 어떻게 민준의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민준의 회사에 연락했을 때 회사 측 반응이 묘하게 어색했다고 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실제로 2025년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실종 신고가 3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민준처럼 취업이나 출장을 이유로 현지에 갔다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민준의 사건은 그저 하나의 납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취업의 기쁨이 악몽으로 바뀌기까지의 석 달, 그리고 그 악몽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5년 4월 초 강민준은 대학 졸업 후 6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구인 사이트를 확인하고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이메일로 한 통의 연락이 왔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무역회사에서 보낸 서류 합격 통보였습니다. 민준은 일주일 전 이 회사에 지원했었는데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정규직이었고 연봉도 3천만 원 초반으로 신입치고는 괜찮은 조건이었죠. 이틀 후 면접을 본 민준은 그 자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관이었던 박준석 해외 영업팀 팀장은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회사 분위기도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은 합격 통지였기에 민준은 기쁜 마음으로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4월 15일 민준의 첫 출근일, 글로벌 트레이딩 사무실은 강남 한 빌딩의 8층에 있었어요. 직원은 모두 15명 정도였고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직원들이었죠. 회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소비재를 수출입하는 무역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준석 팀장은 민준에게 업무를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해외 바이어와의 이메일 주고받기, 견적서 작성, 선적 서류 관리 같은 기본적인 무역 실무였죠. 민준은 성실하게 일을 배워나갔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급여도 약속대로 매달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7월 중순 박준석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다음 주에 무역 박람회가 열리는데 민준을 보내고 싶다는 거였어요. 팀장은 신입사원이지만 성실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좋아서 이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항공권과 호텔, 체재비까지 모두 지원하니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했죠. 민준에게는 첫 해외 출장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민준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하지만 그때 민준은 몰랐죠.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7월 16일 민준은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전달해준 일정표에는 박람회 스케줄과 호텔 정보, 현지 연락처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회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은 프놈펜 중심가에 위치한 삼성급 호텔이었고 왕복 항공권도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민주는 여권을 꺼내 확인하고 캐리어에 사흘치 옷과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명함도 새로 인쇄했고 회사 소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첫 해외 출장이라 긴장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죠. 부모님께 출장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민주는 회사에서 보내는 공식 출장인데 뭐가 걱정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7월 18일 아침 8시 민주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잘 다녀올게요. 사흘 뒤에 봐요. 오전 11시 프놈펜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민주는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에 프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차린 민주는 곧바로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죠. 공항 도착했어요. 이게 민준이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선 민주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남자를 발견했어요. 회사에서 보낸 픽업 기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죠. 검은색 SUV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고 민주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프놈펜 시내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시내가 아닌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호텔이 어디냐고. 박람회장은 언제 가는 거냐고요. 기사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듯 고개만 끄덕였고 계속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GPS를 확인하려 했지만 로밍이 제대로 안 되는지 지도가 로딩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어요. 번화한 시내가 아니라 건설 중인 건물들과 비포장도 이어진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간판도 없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민준이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기사는 내리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민준은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렸고 건물 입구에서 2명의 남자가 나와 민준을 맞이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한다고,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민준은 여기가 회사 현지 사무소인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민주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좁은 복도 양옆으로 작은 방들이 질비했고 각 방마다 책상과 컴퓨터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분위기는 삼엄했고 문마다 CCTV가 달려 있었죠. 민준을 안내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책임자가 곧 온다고요. 민주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어요. 민준이 자리에 앉자 문이 닫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는 자신을 김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준이 여기가 어디냐고, 박람회장은 언제 가느냐고 묻자 김대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죠. 박람회는 없다고, 민준을 여기로 데려온 건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민주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출장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속았다는 걸, 그리고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깨달았죠. 김 대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의 여권과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만약 거부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항의하자 김 대리는 문을 열고 복도를 가리켰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민준과 같은 처지라고,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기면 정말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감시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건물 밖으로 나갈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일단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여권과 휴대폰을 꺼내 김 대리에게 건넸습니다. 김 대리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교육을 받게 될 거라고, 빨리 배우면 빨리 나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막 지옥의 시작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민주는 좁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벽이었고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 침대 2개가 놓여 있었고 이미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죠. 민준이 들어오자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민준을 쳐다봤어요.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출장이라고 했다고, 박람회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로 끌려왔다고요. 남자는 쓰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자기들도 비슷하다고,
누구는 고수익 알바라고 속았고 누구는 해외 취업이라고 속았다고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밤새도록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거는 소리,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조금 조용해졌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경찰에 신고는 됐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민준과 룸메이트들은 복도로 나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모두 합쳐 40여 명쯤 됐어요.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녀였고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감시자로 보이는 몇 명의 남자들이 복도를 오가며 사람들을 감시했죠.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신입들은 교육을 받는다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밥을 못 먹는다고요. 민주는 다른 신입들과 함께 한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스크립트가 가득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어요. 교육을 담당한다는 한국인 남자가 나타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받아내는 일이라고 했죠.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거나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는 거였어요. 민주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범죄를 할 수는 없다고, 자신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교육 담당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면 된다고요. 3천만 원만 보내면 바로 한국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절망했습니다. 3천만 원은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구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렇다고 범죄에 가담할 수도 없었죠. 민준이 망설이자 감시자 중 한 명이 다가와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선택하라고, 일을 하든지 돈을 보내든지 하라고 위협했어요.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한 범죄 단지가 아니라 사람을 가둬놓고 강제로 범죄를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는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된다는 사실도요. 그날 저녁 민주는 감시자의 눈을 피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 기회를 엿봤습니다. 다행히 잠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빌릴 수 있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죠. 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캄보디아에 갇혀 있다고, 돈을 요구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대화는 10초도 되지 않아 끊겼습니다. 감시자가 민준을 발견한 거예요. 휴대폰은 빼앗겼고 민준은 끌려가 작은 방에 혼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은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민준의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밤 민준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죠. 민준이 정확히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전화번호도 추적이 불가능했어요. 경찰은 대사관과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현지 상황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밤새 울며 기도했고 아버지는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두운 방에 이틀 동안 갇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감시자들은 가끔 문을 열고 민준을 협박했죠. 빨리 결정하라고, 일을 하든지 돈을 보내든지 하라고요. 민주는 정신적으로 무너져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정말로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민주는 다시 김 대리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김 대리는 민준에게 선택지를 줬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거부하면 폭력을 당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걸요. 민주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 감시를 피해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민주는 다시 교육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민주는 같은 처지의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28살 정호는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왔다가 속았고 31살 수지는 해외 취업 제안을 받고 왔다가 이곳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몇 달째 이곳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포기한 듯 보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며칠 전에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잡혀서 심하게 폭행당했다고요. 그 후로는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범죄자가 되거나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정호와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고 감시자들의 교대 시간을 체크했어요. 창문의 철창이 헐거운 곳도 찾아냈죠. 위험했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3시에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 시간이면 감시자들도 가장 방심하는 때니까요. 한국에서는 민준의 부모님이 드디어 돈을 마련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500만 원을 모았어요. 부족한 500만 원은 친척들에게 빌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대사관에서는 돈을 보내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돈을 보내도 민준을 풀어줄 보장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갈등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경찰 말도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은 이틀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민준의 위치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캄보디아에서는 민준의 운명을 바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민준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이 제공한 근로계약서와 명함, 출장 서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트레이딩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7월 25일 경찰이 강남 빌딩 8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컴퓨터도 직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건물관리사무소에 문의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무실은 석 달 전에 단기 임대 계약으로 빌린 곳이었고 7월 20일에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완전히 철수했다는 거예요. 임대인은 박준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제공된 신분증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민준이 입사할 때 받았던 급여 이체 내역을 추적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급여를 보낸 개인 계좌는 대포 통장이었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도 가짜였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이라는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석 달 동안 민준이 일했던 회사, 매달 정확하게 급여를 받았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취업했다가 캄보디아로 출장을 갔다가 실종된 사람이 민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 15명 이상이 같은 수법으로 속아서 캄보디아로 끌려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범죄 조직은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짜 구인 광고를 올렸어요. 연봉도 적당하고 회사 규모도 적당한 중소기업을 가장했죠. 지원자가 들어오면 실제로 면접을 보게 하고 합격시켰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실제로 사무실에서 일을 시켰어요. 급여도 정확하게 지급했고 업무도 실제 무역회사처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를 완전히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면 피해자는 회사를 완전히 믿게 되고 그때 해외 출장 기회를 주는 거였죠. 그리고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범죄 단지로 끌고 가 감금하는 거였습니다. 박준석이라는 팀장도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도 모두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그들은 연기를 했던 겁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출근해서 민준을 속이기 위해요. 경찰은 이 사실을 민준의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석 달 동안 아들이 매일 출근하고 급여를 받고 회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요. 그렇다면 범죄 조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쓴 걸까요? 경찰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일반적인 취업 사기는 피해자가 의심을 하기 쉽지만 석 달 동안 실제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면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얻은 후 캄보디아로 보내면 피해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범죄 단지에서도 이미 석 달 동안 피해자의 정보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가족을 협박하기도 쉽고 돈을 뜯어내기도 쉬운 거였죠. 투자 대비 수입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고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협력해서 범죄 단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캄보디아에는 이런 범죄 단지가 수십 곳이나 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지 경찰 중 일부가 범죄 조직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도 있었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민준이 살아있을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절망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민준을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이 범죄 조직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캄보디아에서는 민준이 마지막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7월 27일 새벽 3시 민준과 정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자 한 명이 복도 끝에서 졸고 있었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창문으로 이동했어요. 며칠 전부터 몰래 느슨하게 해놓은 철창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철창이 빠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감시자는 눈치채지 못했죠. 민준이 먼저 창문 밖으로 나갔고 정호가 뒤따랐습니다. 건물은 5층이었지만 옆 건물까지 배관을 타고 내려갈 수 있었어요. 땅에 발을 디딘 민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호와 함께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건물 단지를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고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죠.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 했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죄단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민준과 정호는 더 빠르게 달렸지만 오토바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범죄단지 수색 작전을 벌이던 중이었고 우연히 도로에서 달리는 민준과 정호를 발견한 거였어요. 경찰차가 멈춰 섰고 경찰관들이 내려 민준과 정호를 보호했습니다. 뒤쫓아오던 범죄 조직원들은 경찰을 보고 도망쳤죠.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민준은 즉시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민준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곧바로 부모님에게 연락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민준도 울면서 말했어요. 살아있다고, 곧 돌아가겠다고요. 7월 30일 민준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부모님과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호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민준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죄 단지를 급습했지만 이미 조직원들은 대부분 도주한 후였습니다. 건물에 남아있던 10여 명의 피해자는 구출됐지만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됐어요. 정호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준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캄보디아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박준석을 포함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들도 행방을 감췄습니다. 민준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민준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캄보디아에서의 열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민준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건 자신은 탈출했지만 정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레이딩을 운영했던 박준석은 가명이었고 실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도 모두 흔적을 감췄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조직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중국계 국제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된 한국인은 300명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민준처럼 탈출에 성공하거나 구조된 사람 중 일부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범죄 단지에서 강요에 못 이겨 범죄에 가담했고 한국으로 돌아와도 처벌이 두려워 다시 캄보디아로 간 거였죠. 또는 범죄 조직이 돈을 준다는 제안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모집책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주요 지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푸놈펜은 여행 자제, 시아누크빌과 보코산 지역은 여행 금지로 지정됐어요. 외교부는 해외 취업이나 출장 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회사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회사 실체, 담당자 신원 등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고요. 특히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급하게 출국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수백 명의 다른 민준들은 여전히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규직 취업이라는 달콤한 제안, 석 달 동안의 정상적인 회사 생활, 그리고 해외 출장 기회,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해외 취업이나 출장으로 연락이 끊긴 분이 계신가요? 혹시 너무 좋은 조건의 취업 제안을 받으셨나요? 의심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민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